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장악한 이후 우크라이나는 언젠가 그 영토를 되찾겠다고 다짐해왔습니다. 수년간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이 지역 장악력은 너무 강했고 2022년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때 키이우는 다른 지역들이 크렘린의 통제 아래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을 다른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의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크림반도 해방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지역을 러시아와 연결하는 통로를 차단하면서 크렘린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고 이는 잠재적으로 훨씬 더 큰 변화를 위한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국민들이 원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크림반도는 항상 러시아의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과 우크라이나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푸틴의 작전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 키이우는 마지못해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년 후인 2022년에 전면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대한 통제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러시아는 병력, 방공 시스템, 폭격기 등 다양한 전력을 이 지역으로 집중시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끊임없는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반도는 사실상 군사 거점으로 변모했고 러시아군이 헤르손과 자포리자와 같은 지역에서 빠르게 진격하던 초기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크림반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항구 도시에서 흑해 함대에 대한 공격과 반도를 러시아 본토와 직접 연결하는 케르치 해협 다리에 대한 타격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은 산발적이었고 우크라이나가 해당 지역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거나 유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피해나 손실을 입더라도 러시아는 종종 회복하고 수리하며 병력을 보충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이를 위해 여러 주요 보급로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다리뿐 아니라 철도 페리로도 중요한 화물과 보급품을 해협을 건너 운송했습니다. 크렘린의 군대는 또한 러시아 지역에서 점령지를 거쳐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육상 통로와 철도 노선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지들을 활용해 러시아군은 수년 동안 크림반도에 상당한 병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보급품이 부족해지거나 우크라이나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이 발생했을 때조차도 병력과 탄약, 기타 자원을 이 지역에 추가로 투입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지휘관들은 이제 다리를 통해 병력이나 장비 수송을 매우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부분 우크라이나가 수년 동안 그 구조물에 대해 수차례 성공적인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0월에 도로의 여러 부분이 붕괴된 대규모 폭발, 2023년 7월의 또 다른 일련의 폭발, 2023년 8월의 미사일 공격 시도, 그리고 2025년 6월의 수중 폭발 공격 등이 포함됩니다. 그 이후로 공식적으로 보고된 폭발이나 화재는 없었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이 언제든지 지평선 너머에서 날아와 구조물의 일부를 바다로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리는 거의 항상 적색 경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인 5월 16일에도 보안상의 이유로 다리 위의 교통이 11시간 동안 중단되었다가 정상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이 폐쇄로 12대 열차가 오랫동안 지연됐으며 이런 일이 요즘 자주 발생합니다. 크림반도 상공이나 주변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나 미사일이 목격될 때마다 다리는 종종 임시로 운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다리가 없어도 철도 페리로 케르치 해협을 건너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날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초 마지막 페리인 슬라비아닌호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지휘관은 동격 당시 불길과 연기가 선박에서 나오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키이우 측 병력은 크라스노다르 지방에 위치한 러시아의 카프카스 항구도 공격하여 케르치 해협을 통한 군수품 이동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적에게 분명히 알렸습니다. 다리와 수로를 못 쓰게 된 러시아군은 한 가지 선택만 남았습니다. 본토에서 크림반도로 보급품을 운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점령 지역을 통과하는 M14 고속도로, 즉
마리우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우크라이나 남부를 가로질러 서쪽의 오데사에서 동쪽 도네츠크 지역의 끝과 러시아 국경까지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헤르손과 마리우폴 같은 대도시를 지나갑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고속도로를 통제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탱크, 보병 전투 차량, 병력 수송 차량 등을 M14 고속도로를 따라 점령된 마리우폴을 지난 뒤 계속 가다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지역 경계를 넘어 크림반도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러시아 차량, 병사, 보급품들로 항상 가득 차 있었고 이들이 반도로 이동하는 동안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 자체가 전선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고 방어도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고속도로까지 꾸준히 도달할 만큼 멀리 날 수 없었고 우크라이나군은 다른 지역과 더 중요한 목표를 우선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N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드론전을 구사하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터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전보다 훨씬 크고 더 뛰어나며 더 강력한 무인 항공기 UAV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UAV들은 이전의 구형 기체들보다 더 멀리 이동할 수 있고 더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M14를 러시아군에게 지옥행 고속도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5월 11일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들과 선전가들은 갑자기 경보를 울리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마침내 그 고속도로를 따라 목격되었다는 보고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은 전선을 넘어 크렘린의 보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주요 도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160, 200km, 즉 100, 124마일을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블로거들은 고속도로 옆 불탄 차량과 화재 현장 영상, 사진을 급히 공유했습니다. 이는 지역 내 우크라이나 무인기 공격의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블로거 알렉세이 지보프는 이번 공격을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적군이 핵심 보급로에 도달하기 시작했으며 스타링크 위성 기술로 강화된 장거리 드론을 사용해 전선에서 수마일 떨어진 목표물까지 타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블로거인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마리우폴 베르덴스크 구간 도로가 더 이상 후방도로가 아니라고 말하며 도로 옆에서 불타는 유조차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 고속도로가 점점 더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도 해당 지역에서 드론 공격 성공 소식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조프 여단은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제 도로를 순찰하고 전선 뒤 최대 160km 깊이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 지역의 적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아조프 해군기지 제1군단은 러시아 보급망을 겨냥한 완충지대를 계속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타격의 깊이는 더욱 깊어질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초기 보도가 나온 이후 며칠 동안 M14는 점령지 전체에서 러시아 군인들과 군용 차량들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항상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어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탱크나 보병 차량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폭발물을 장착한 이 카미카제 무인기는 단순한 수송 트럭이나 인원 수송 차량을 제거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고속도로는 안전한 보급로라기보다는 최전방 살상지대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블로거 막심 칼라시니코프는 이를 아프가니스탄 전장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크림반도로 가는 육로는 점점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의 도로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파괴된 차량의 잔해가 도로 옆에 흩어져 있습니다. 적군은 드론으로 보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매우 나쁜 소식이며 앞으로 더 나빠질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지 설명하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M14와 인근 도로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보급 마지막 통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 보급선을 차단하려 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마리우폴 고속도로가 말 그대로 불타고 있으며 군사장비가 안전하게 통과하기가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일부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과 지휘거들은 경보를 울리며 이 지역에 더 강력한 방어와 새로운 대드론 대책, 예를 들어 도로를 덮는 미장망을 설치해 드론과 차량 사이에 장벽을 만드는 등의 조치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떠한 위장망이나 드론 방지 보호장치가 설치되고 있다는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러시아 측에서 있었던 유일한 주요 조치는 5월 21일 헤르손 주지사 블라디미르 살도가 러시아가 노보로시아 또는 신러시아 고속도로라고 부르기 시작한 구간에서 화물 차량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명령에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살도는 군용 차량과 기타 필수 물자를 운송하는 트럭은 여전히 이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결정으로 혼란이 생겼고 크렘린 관련 블로거는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이 이제 군용과 민간 차량을 구분할 필요 없이 고속도로의 군사 목표물을 더 쉽게 타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전쟁연구소는 살도의 명령이 우크라이나의 전술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도의 M14 고속도로 이동 제한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이 경로를 통한 수송이 훨씬 더 위험해졌으며 이는 점령지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 경로를 통한 러시아의 군수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합니다. 도로의 차량이 줄어들면 크림반도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민간인들 역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미 세바스토폴 항구 도시에서 차량용 연료 배급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5월 23일 현지 주지사 미하일 라즈보자예프가 밝혔듯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물류 문제로 인해 크림반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세바스토폴에서 연료 판매가 단 20%로 제한되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차량당 20리터, 5.3갤런으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크림반도 전역의 분위기와 사기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이런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러시아가 M14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곧 완전히 불가능하고 지속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크렘린은 크림반도로 보급품을 안전하게 옮길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의 러시아 군인과 군사 시설만 제거하면 됩니다. 손상 또는 파괴된 자산 교체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뉴스 매체 노비니 라이브의 상세한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크림반도 전역의 방공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타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며칠 사이 공격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면서 적군은 남아있는 소수의 방공 시스템마저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드미트로 플레트뉴크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특히 S-300, S-400 시스템과 네보 레이더 등 주요 방공 자산이 손상되거나 파괴됐다는 여러 보고가 있었습니다. 플레트뉴크는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이 크림반도 상공을 통과해 추가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남은 방어 체계가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작전을 막기에 효과적이지 않거나 실제로 부족 현상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추가 공격과 크렘린의 흑해 함대 압박으로 러시아가 함정을 출항시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바다에는 함정이 한 척도 없습니다. 이는 크렘린 군대가 크림반도에서 빼앗은 땅을 지키는데 군함이나 미사일 순양함도 의지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프라와 군사시설을 지킬 방공망이 줄어들면서 크림반도는 점점 더 공중 공격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항공 전문가 아나톨리 크룹친스키가 5월 19일 NV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확인했습니다. 크룹친스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자산을 무인 공격의 쉬운 먹잇감으로 보기 시작했으며 키이우는 공중 및 해상 드론을 모두 활용해 크렘린의 해안 방어에 남아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림반도는 이제 우리 사격 범위에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를 알지만 전자전과 방공 시스템을 계속 추가하려 합니다. 그는 이러한 공격이 더 많이 일어날수록 러시아가 반도 전역의 시설을 보호할 능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벨벳 비행장에 대한 수많은 성공적인 타격을 언급했는데 최근 우크라이나가 판치르 S2 방공 시스템과 여러 추가 인프라 시설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미그 31 요격기와 다른 중요한 적 자산들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크림반도는 쉽게 공격 가능한 곳이 되었고 우크라이나는 유인 항공기가 아니라 무인 시스템을 통해 현재 그 지역 영공에서 대등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등함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와 동등한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적을 완전히 몰아내려 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를 정당한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재건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바람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자뿐만 아니라 크림반도도 포함됩니다. 원선에서 멀리 있지만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가 해방하기 가장 쉬운 영토 중 하나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을 고립시키고 방어 시설을 제거해 러시아가 그 지역을 유지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큰 문제입니다. 그는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포함시키는 것을 개인 임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업적에 포함될 예정이었고 러시아의 위대한 통치자로 기억될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수년간 그 일을 문제없이 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그 지역에 정착하거나 햇살 가득한 여름 휴가를 즐기러 간 수많은 러시아인들의 찬사 속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푸틴이 위대한 승리로 여겼던 것이 빠르게 수치스러운 패배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통제권을 되찾고 있으며 사실상 크림반도의 미래를 손에 쥐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진격해 들어가 자신들의 영토를 강제로 되찾는 전면적인 포위 공격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분간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전반적인 전략과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초점과 완전히 상충되는 일입니다. 크림반도를 공격하려면 엄청난 수의 병력과 자원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전선에 틈이 생겨 러시아가 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지역으로 진입할 뚜렷한 경로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로 진격하기 전 헤르손에서 잃은 영토를 먼저 탈환해야 합니다. 대신 더 가능성이 큰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점점 더 강해지는 공중공격입니다. 마리우폴 고속도로 위로 점점 더 많은 드론이 떠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이 드론들은 감히 그 길을 지나가는 러시아 군용 차량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곧 푸틴의 군대가 이 도로에 의존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연료, 식량, 탄약의 흐름이 거의 멈추다시피 느려지면서 이 지역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은 반도 전역의 군사 자산을 계속 파괴할 가능성이 높아 크렘린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그곳 주민들에게 러시아 군대조차 결국 지켜줄 수 없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큰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크림반도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전선 전역에서 빠르게 탄력을 얻고 전세를 뒤집는 양상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영상을 통해 푸틴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 정권까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고 중국과 북한이 결정타를 노리며 파고드는 상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미리테리 쇼를 구독하셔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 주요 분쟁에 대한 속보, 통찰, 분석을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